지금 하락장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리고 앞으로의 부동산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고 계신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부동산은 지금도 이제 급매물은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진 게 나오죠. 네. 예, 그리고 주변부에도 많이 떨어졌고요. 예, 그다음에 이게 좀 확산되는 시기를 이제 앞으로 보이지 않을까 싶고, 그러니까 이제 거래되는 것들이 자꾸 증가하겠죠. 그리고 예, 그런 부분이 일어나면서 이제 평균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분위기들은 조금 다운되는 분위기로 갈 것 같고, 지금 뭐 이런저런 이제 부동산이 하락하는 것을 조금 연착륙시키려고 이런 정책들도 나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아직은 대출금리가 높고, 이 대출금리의 영향들이 우리나라는 보다 즉각적으로 이제 단기금리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금리고 하니까 올해 거의 대부분은 이제 다 이 금리가 풀로 오른 부분을 영향을 받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한국은행이 뭐 한 0.5%포인트를 예를 들어 더 올린다 그러면은 그 영향도 이제 받게 될 거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당장 반등을 한다든지 그거는 절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거래량이 너무나도 없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급매물이 나오면서 거래가 되는 곳들도 조금씩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제 부동산의 전형적인 패턴인데요. 처음에는 이제 원래 자기 집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뭐 주식 한 주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요. 하려면은 큰 덩치를 한꺼번에 다 던져야 되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져도 아주 급매물이 아니고는 이제 가지고 있다가 이게 대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되면 이제 물건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부동산의 일반적인 거래 패턴이라서 아마 이 거래 패턴에 따라서 이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이제 떨어진 가격으로 이렇게 쭉쭉쭉 나오게 되겠죠. 예. 지금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 데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좀 있을까요? 일단은 뭐 이제 금리가 오른 게 제일 큰 영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그거는 지금 당장이 아니고 앞으로 이제 영향을 줄 부분인데, 우리나라의 이제 실질 소득이 자꾸 이제 좀 줄어들겠죠. 이제 우리나라 소득 증가율에 비해서 물가가 좀 많이 오르고 하니까 실질 소득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일단 금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물가가 조금 잡히면서 금리의 상승 속도도 조금씩 늦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오늘 촬영 날짜 1월 10일인데 1월 13일 날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발표를 할 거예요.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는 예상하기가 어렵지만 금리의 향방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좀 될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금리는 뭐 25bp 0.25% 이렇게 올리겠죠. 올리고 그다음에 한은 총재가 한번 그때 이야기한 것처럼 가계 부채, 혹은 기업 부채도 속할 텐데요. 그 부채 규모가 너무 크다. 이 부분을 좀 이제 줄여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거기에 따르면은 뭐 그걸 이제 우리가 간접적으로 추론을 해보면은 일단 한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빨리 금리가 이렇게 완화 정책은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금리 차, 이 정도 차이를 가지고 돈이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는 않고 있고요. 그때 우리가 미국 금리가 워낙 급하게 오르면서 전 세계적으로 달러 대비해서 엔화를 비롯해서 모두 다 약세를 보였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일단락되고 나니까 다시 이제 환율이 안정 상태로 접어들었는데요. 그건 뭐 거의 뭐 수십 년 만에 일어난 아주 미국의 강력한 긴축이었습니다. 그런 사태 때문에 우리나라의 환율도 이제 좀 영향을 받았는데요. 이 금리차 뭐 1%포인트 차이 난다 뭐 이런 거 가지고 환율이 바로 뭐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본다면 일본의 엔화는 뭐 벌써부터 이전부터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요. 꼭 그런 부분은 이제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 환율이 많이 오를 때는 한은이 이제 부담이 됐죠. 환율이 이제 오를 땐 그래도 자본의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금리를 이제 따라 올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이제 환율이 많이 안정되어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조금 여유를 가지면서 이렇게 금리 정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나중에 또 경기 좀 안 좋다 또 금리 인하하자 당장 뭐 이렇게 이야기가 당장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올랐던 게 금리가 오른 게 급했던 만큼 내리는 것도 급하지는 않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좀 더 완만하게 이렇게 올라갔다가 조금 유지한 상태에서 완전하게 잡혔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조금 내려갈 수도 있겠네요. 뭐 그럴 수는 있는데 그게 그렇게 빨리 온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시면은 조금 힘드실 것 같고요. 앞으로 뭐 1개월, 2개월, 뭐 한 3개월 정도까지는 앞으로 이제 올리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언제까지 갈 거냐, 그게 이슈가 되겠죠.
혹시 박사님께서는 언제까지 갈 거라고 좀 그 예측하시나요? 이후 2분기는 좋게 갈 것 같습니다. 2분기라면 한 6개월 정도는 갈 것 같고요. 이제 성부수가 보통 이제 4분기에는 보통 이제 미국은 인하한다고 보는데 그것도 이제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미국이 인하한다고 바로 따라간다.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경기를 보긴 해야 되겠지만은 네. 그렇게 가계부채나 이런 것들도 다 같이 보면서 금리 정책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리 다음에 실질소득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실질소득이 좀 줄었다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월급이라든지 내가 임금 같은 경우는 크게 늘지 않은 상태에서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예. 작년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평균 물가가 한 5.1% 네. 올랐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임금이 과연 대부분의 직장에서 평균적으로 5% 오를까 하는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죠. 보통 2%, 3% 이 정도로 이제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것만큼은 이제 자기의 실질 소득은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우리나라가 2000년에 $10,000였다가 2017년에 $30,000로 되게 되는 네. 이 17년 동안 이제 소득이 많이 오르게 됐는데요. 이런 옛날의 경험이 앞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의 소득도 앞으로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고 하는 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것 같고요. 그래서 네. 금리 정책은 뭐 당연히 뭐 25bp 올리냐 50bp 올리냐 여부가 아니라 일단 올리니까 부동산에는 뭐 안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올해 전체적으로 이제 완전히 풀로 올린 금리에 다 적용을 받게 되니까요. 소비나 이런 쪽 여력이 제약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은데 영향을 미치는 금리 쪽과 그리고 실질소득 감소를 말씀해 주셨어요. 혹시 인구 같은 경우는 또 영향이 있을까요? 인구는 뭐 당연히 인구가 아니라 가구 숫자는 가구요? 당연히 영향이 있는데요. 가구 숫자는 증가하지만은 이제 다 고령자 가구가 증가하고 젊은 가구는 이제 감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택에 대한 다이내믹한 수요는 유효 수요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수요는 이제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가구수의 변화라는 게 1년, 2년 이때 가격에 영향을 주기는 쉽지가 네. 않고요. 그거는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한 3년, 5년, 10년 정도의 기간을 볼 때 이 가구수라는 게 네. 결국은 이제 주택 가격이 좀 오르려면은 그걸 이렇게 끌어당기는 밑에서 잡아당기는 마치 물귀신처럼 끌어당기는 네. 이런 작용을 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지금 인구수는 좀 감소를 하고 있지만 세대수는 늘기 때문에 집은 계속 필요하고 그리고 아파트는 많은 사람들이 좀 선호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집들은 그래도 버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통계청에서 향후 20년 동안의 가구 수가 정확하게는 313만 가구인데요. 310만 가구가 이제 증가하는 걸로 봤습니다. 그런데 60대 이상 가구 수가 한 570만 가구가 증가합니다. 그러면은 50대 이하 가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260인 거죠. 그러니까 50대 이하는 마이너스 260만 가구이고 60대 이상이 플러스 570만 가구. 그래서 네트로 해보니까 플러스 310만 가구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분들에게 310만 가구가 증가한다면은 주택시장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면은, 호재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요. 그쵸. 연령별로 나눠서 보여드리면은, 그건 아니네.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앞으로 20년 동안 닥칠 일입니다. 그 20년 지나고 나면은 이제 가구 수도 100만 가구 감소합니다. 그때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오게 되는데요. 앞으로 20년 동안은 가구 수가 증가하는데 그게 다 고령자 가구 수 증가입니다. 그래서 뭐 주택 시장에 그렇게 유효하게 영향을 줄 부분은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이게 좀 긴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거네요. 예. 방금 말씀해 주셨던 거 종합해보면 이게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금리라든지 또는 실질소득 감소라든지 인구 문제까지도. 그러면 그게 이제 과거 20년 동안 우리나라 주택시장을 이제 많이 지배했던 요인인데 그 요인들이 이제 하나하나 거꾸로 되어 간다는 것. 그게 이제
아까 금리도 갑자기 이제 0%에 대해서 이제 거꾸로 완전히 올랐고요. 그 다음에 소득 부분도 실질 소득도 계속 증가하다가 멈추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구 수도 40대 50대 가구가 막 증가하다가 이 가구 수도 마이너스로 접어들고 고령자 가구만 자꾸 증가하고 하는 것들이 과거 20년 모습하고는 완전히 그 요인들의 방향이 다르게 된다는 거죠. 그게 제일 제가 크게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점들이 예.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처럼 그렇게 부동산 단기 침체 앞에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거는 한 10년, 20년 전부터도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부동산 가격은 훨씬 많이 올라 버렸는데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는 그렇게 1대1로 매칭해 보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은 기본적으로 내수 경제입니다. 네. 예, 자기들의 소비가 침체되면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우리나라는 일본 같은 경우 인구가 우리나라의 한 2.5배 정도 되고 그 당시는 우리나라보다 이제 소득도 많았죠. 그러니까 일본 경제를 이렇게 배를 띄우려면은 세계 경제가 뜬다고 해서 일본이라는 큰 배를 띄우기가 어렵고요. 자기 스스로 떠야 됩니다. 그런데 일본이 그래서 내수나 소비가 죽으면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가능하죠. 우리나라는 아직 인구가 5천만 정도니까 일본의 이제 2.5분의 1일 정도니까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가 예를 들어 중국 경제가 성장한다. 미국 경제라든지 세계 경제가 성장하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수요를 가져오는 거죠. 일본의 모습을 항상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저는 뭐 향후 20년 동안은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뭐 또 20년 후는 누가 알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확성은 많이 떨어질 것 같고요. 일단 20년 정도 보면은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예. 일본도 고령화, 노령화가 좀 심한 편이잖아요. 예. 근데 다른 해외에 있는 유럽 국가 같은 경우도 고령화가 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일본의 집값은 좀 많이 안 좋았는데 예. 반면에 유럽 쪽 집값은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같은 고령화가 같이 시작됐지만 예. 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집값이라는 것이 인구만 가지고 결정적인 변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집의 공급도 한 5년 정도 되면 집의 공급량을 이제 조절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네. 인가를 짓고. 받고 집을 짓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인구라는 것은 수요에 영향을 주는 것이지 또 공급 정책도 당연히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1985년인가 84년인가 맨큐하고 한 2명의 학자가 쓴 유명한 페이퍼가 있었습니다. 그게 네. 이제 미국의 인구 구조를 감안할 때 앞으로 미국의 부동산 가격은 폭락이라 할 수준이 될 정도로 많이 떨어진다고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 학자가 쓴 논문으로 그렇게 센세이션을 일으킨 적이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전망이 다 틀리게 됐죠. 그게 이제 집값이라는 것이 오로지 인구만 가지고 전망하기는 어렵다는 것이고요. 미국은 그 당시 혁신이나 이런 것들을 90년대가 일어나면서 성장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게 되고 실리콘밸리도 만들어지고 미국은 다른 유럽 선진국들이 지금 4만 달러 그러는데 미국은 1인당 소득이 거의 6만 3천 달러 이 정도로까지 급하게 증가했거든요. 네. 네, 이런 것들 요인들이 그다음에 금리도 이제 낮았고 이게 이제 미국의 주택 가격을 올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인구라는 요인이 중요한 요인이긴 하지만은 네. 이게 뭔가를 다 지배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오해를 하시면 곤란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금리, 소득, 인구 이게 수요를 결정하는 요인이고요. 네. 또 하나는 공급 정책도 있습니다. 정책도 공급 정책. 네. 이런 것들하고 다 이제 맞물려서 봐야 되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수요가 지배하죠. 공급은 시간이 걸리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흐르면은 이제 수요 공급을 같이 보아야 되는 거고 더 좀 길게 보면은 이제 인구라든지 이런 것들의 흐름을 보게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예.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은 좀 하락폭이라든지 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하락폭은 지금 사실은 이미 급매물로 나온 것은 30-40% 떨어졌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 예. 부동산의 가격이 대충 30-40% 떨어지면은 어떤 자산 가격도 대충 주식도 그렇고 한데요. 그 정도 같으면은 이제
꽤 떨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보편적으로 떨어지는 게 앞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위기는 계속 안 좋아지겠죠. 금매물이 나왔던 게 실제로 예. 거래되면서 이 예. 가격이 확산이 예, 되는 걸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지수는 거죠? 자꾸 떨어지는 거죠. 지금은 지수가 아직은 전체 평균적인 하락률은 별로 안 큰데 이건 이제 네. 평균적인 지수의 하락률은 크게 될 거고요. 평균적인 지수의 하락률이 크다는 것은 이제 다른 여러 주택들도 같이 이제 따라 보편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고 네. 그런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40~50% 떨어진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은 위치에 있는 것들은 뭐 괜찮을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것 같습니다. 물론 조금 더 내리고 할 수 있지만 예. 지금 가격이라면 나쁘지는 않은 가격이다. 뭐 그런 것게 이제 개별적으로 튀어나올 수 있다는 개별적으로. 거죠. 예.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은 이렇게 네. 여전히 이렇게 다운사이드로 쭉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레버리지 소위 말해 부채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성장을 많이 했는데요. 그다음에 부채를 통해서 성장하면은 부동산이 성장하게 되고 하는데 이게 다시 부채가 이제 줄어들고 부동산 가격이 거기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하는 이 사이클이 그렇게 단박에 1~2년 했다가 이렇게 또다시 꺾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은 이 사이클이 가고 하는데 한번 다시 올려오려면은 이 정도 이제 레버리지가 커졌으면은 네. 이게 다시 이제 조정을 하고 올라가려면은 아마 앞으로도 한 2~3년은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2~3년. 예, 예. 그럼 이런 상황에서 지금 무주택자 그리고 또는 1주택자들은 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까요? 1주택자는 뭐 집을 갖고 계시니까 살고 계시니까 혹시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 뭐 한 2~3년까지 바라보셔도 되긴 할 것 같은데요. 저도 뭐 쪽집게는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때가 보통 보면 우리가 모든 자본은 주식이나 부동산을 자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자본은 우량한 자본을 갖는 게 좋습니다. 우량한 위치에 있는 것. 그런데 이 우량한 자본의 단점은 뭐냐면은 이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비싼 가격에 사게 돼요. 사서 기분은 좋은데 비싼 가격에 사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조금 오랫동안 고통을 겪을 때가 있고 이러는데 지금 국면이 이제 우량한 자본을 조금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때 이게 앞으로 2~3년 동안의 시간이라고 이렇게 좀 관점을 가지시면 어떻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싱가포르 투자청이나 우리나라가 외환위기가 일어났을 때 그때 뭐 골드만삭스나 뭐 해외에 이제 돈을 가진 기관들이 우리나라에 그때 와서 일단 다 우량한 자본을 샀거든요. 예, 뭐 서울 광화문에 있는 파이낸스 센터, 강남에 있는 파이낸스 센터, 뭐 하여튼 좋은 우량한 우량한 자본들이 그전엔 가격이 비쌌는데 폭락하니까 이때 이제 산 거죠. 그때 또 환율도 높았을 테니까. 그게 이제 그래서 앞으로 한 3년 정도 이내 기간을 본다면은 우량한 자본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내가 조금 우량하지 않은 지역에 있다 하면은 뭐 우량한 자본 지역으로 옮겨갈 수 있는 기회로 좀 보기도 하고 하는 그런 기회로 좀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지금 집을 사진 않더라도 2~3년 동안은 그래도 가격이 좋지는 않을 테니까 좋지 않다는 거는 어쩌면 반대로 사기 좋은 시점이 될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봐야 되는 거고 1주택자 분들은 내가 살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좋은데 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동하는 게 더 낫다는 거네요. 집은 위치에 따라서 다 밸류에이션이 다르니까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 집값이 어떤 집값이 고점 대비해서 한 40~50% 떨어졌다. 이런 정도 같으면은 뭐 괜찮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그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떨어진 것들이 있더라고요. 실거래가로 나온다거나 또는 네이버 매물에 나온다거나 그렇게 깎인 물건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뭐 진짜 실거래량이 거래인지 뭔지는 뭐 아직은 두고 보긴 해야 되는데요. 하여튼 뭐 그런 게 있다면은 뭐 혹 좋은 지역이고 내가 살고 싶은 곳에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가격에 많이 떨어져서 놓으면은 뭐 그래도 되고 그 다음에 또 기다렸다가 또 해도 되고 하는 그 시간이 앞으로 한 1년에서 3년 정도의 시간적 여유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뭐 한편으로 세상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이게 채권도 조금 더 기다려도 높은 금리로 살 줄 알았는데 벌써 금리가 떨어져 버려가지고 이게 가격이 오를 때도 마찬가지인데 오를 때도 눈은
감았다가 뜨고 나면 가격이 올라가 예, 있고 이러다 예. 보니까 예. 사람들이 좀 조급해지는 마음도 있었잖아요. 예. 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예. 내가 눈 감고 떠보니까 다시 또 내려가 있고 이러다 보면 언제 사야 될지가 가장 망설여질 것 그런데 같아요. 부동산은 지금 이 대출 금리에 그리고 우리나라의 금리 전파 구조 이런 구조하에서 그렇게 쉽게 또 벌떡 일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금리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지표가 좀 좋지 않은 부분들이 왜냐하면 우리가 금리 다음에 이제 맞이할 우리의 테마가 뭐냐면 이제 경기 침체 내지는 경기 후퇴 이 부분입니다. 네. 이것까지 다 봐야죠, 사실은. 예. 뭐 네. 금리도 높아져 있고 그런데 또 부동산 정책이 약간 규제 완화가 되었다. 이걸로 부동산이 살아난다. 그거는 이제 전혀 아닌 거고요. 네. 예. 뭐 경기 부분이 이제 올해 펼쳐질 부분이니까 그것 다 보고 해도 크게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